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미술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항상 또 보고 넘어가야죠. 저작권에 대한 경고문인데,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선생님한테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함부로 유포하거나 공유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르네상스 시대에 저번 시간에 르네상스 시대까지 배웠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르네상스 시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이 있었어요. 교황인데, 그 교황이 도나토 브라만테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요. 야, 성 베드로 성당 좀 다시 기깔나게 지어볼 수 없겠냐? 지금 있는 거 별론 것 같아. 다시 한번 지어봐. 그랬더니 프라멘테가 이응 이응 수락을 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야, 돈 모자라면 말해. 면제부 팔아서 마련해줄게. 돈 걱정하지 마. 이 면제부라는 것은요, 옛날에 죄를 짓고 나서 교황한테 면제부를 사면은 그 죄가 면해진다, 죄를 사해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상대로 돈 갖다가 이렇게 판매를 했던 그런 것인데, 이거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이것 때문에 그 가톨릭이 망하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 면제부 팔아서 돈 마련해 줄 테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다시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걸 또 브라만테는 이응이응 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브라만테가 라파엘로를 소개시켜 줬어요. 라파엘로. 우리 그 3대 거장 있죠. 르네상스의 3대 거장 라파엘로를 브라만테가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딱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 거야. 라파엘로랑 교황이랑 만나게 됐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오, 존잘. 라파엘로가 잘생겼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라파엘로가 26살. 굉장히 어린 나이죠. 26살이었는데, 성 베드로 성당 집무실 4개의 방 벽화, 너가 다 그려! 라고, 했답니다. 진짜 이 26살에 이렇게 큰 업무를 맡게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를, 라파엘로에게 맡기게 된 거죠. 그래서 라파엘로가 이응이응 해가지고 수락해서 벽화를 다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벽화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아테네 성당이라는 벽화가 있어요. 이 4개의 방 중에 서명의 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서명의 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려진 벽화이고요. 서명의 방에는 예술, 신화, 법학, 철학을 주제로 4개의 벽화가 또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아테네 성당은요, 철학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고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등 54명의 학자들을 그림 속에 총동원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기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아무나 있는 게 아니고 학자들을 그려 넣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주제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테네 학당을 완성된 그림을 본 어떤 사람이 이 등장 인물들을 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거의 아테네 수준이구만. 네, 이렇게 감탄사를 내질렀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작품의 제목을 아테네 학당이라고 짓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러면 이 아테네 학당 작품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 가운데 보면 이 2명이 있죠.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2명이 있는데 확대를 해본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면요. 여기 왼쪽 사람이 플라톤이고요. 오른쪽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둘 다 철학자예요. 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거든요. 일단 플라톤은요,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이데아라는 세계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한 손으로 지금 손 들어가지고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이 쓴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라팔로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이 플라톤의 얼굴로 그려서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얼굴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자신이 쓴 니코마스 윤리학을 지금 들고 있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이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아, 선생님, 이상은 무슨 이상입니까? 현실 세계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이 아닌 여기 보이시죠? 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가운데에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왼쪽쯤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플라톤, 아까 보았었죠. 아까 봤던 이 플라톤의 스승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스승의 스승인 거죠. 대스승, 왕스승이죠, 왕스승. 네,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또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는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삼파술이라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압박 면접을 받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해요.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논리에 갇히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무지를,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제대로 알아가게끔 스스로 깨우치게끔 유도하는 게 그게 바로 삼파술이거든요. 그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지금 이 그림 속에서도 사람들 보이시죠?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요, 히파티아라는 여성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 그림 속에서 유일한 여성입니다. 유일한 여성이자 수학자였어요. 히파티아는 수학자인데 이 그림에서 유일한 여성일 뿐만 아니고 관람자들, 그러니까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 관람자들이 그림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 관람자들을 이 여성은 응시하고 있어요. 다른 그림들 보면요, 다른 그 그림 속의 그 상황 설정에 몰두해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여성은 관람자, 그러니까 그림 밖의 사람들, 실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그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 스케치 단계, 그림 그릴 때 스케치 먼저 하잖아요. 스케치 단계에서는요, 그림의 중앙에 위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여자를 지우라는 바티칸의 요청이 쇄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왼쪽 측면 쪽으로 옮겨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파티아의 얼굴은요, 라팔로의 연인이었던 마르게리타 루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따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설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그 아래쪽에 보면요,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봤던 친구들은 조만간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어쨌거나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죠. 그 사람이 여기 그려져 있다. 이 피타고라스에 대해서는요, 저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수학 선생님에게 보다 자세히 배우시는 게 좋겠죠. 예, 수학 선생님한테 피타고라스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만물은 유전한다 라고 주장을 했던 철학자예요. 이게 만물은 유전한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물체, 모든 생명체들은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발전하고 멈춰있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원래 이 헤라클레이토스는요, 초기 스케치 단계에는 없었었어요. 왜 없었냐면, 이 당시에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와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라이벌 관계였는데, 이 그림에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그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헤라클레이토스도 안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아테네 학당을 완성하기 직전에 라파엘로가 우연히 미켈란젤로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워서 알죠? 시스티나 성당 천정화에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모티브로 해서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려놨었잖아요. 그것을 라파엘로가 또 직접 보게 된 거야. 그걸 보고 나서 와,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싫어해도 이런 사람을 그림에 어떻게 빼냐? 말도 안 된다.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미켈란젤로의 얼굴, 네, 지금 이 얼굴이요, 미켈란젤로의 얼굴이라고 해요.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한 헤라클레이토스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추가하면서도 영 찝찝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막 다른 문화생들이랑 다 같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헤라클레이토스만 혼자 쓸쓸히 외로운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 대각선 위쪽으로 보면요, 계단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그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요, 명예와 부귀를 천시했었다고 합니다. 명예와 부귀 따위는 필요 없어. 너네나 가져.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영혼이었냐면,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너 소원이 뭐냐?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찾아갔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햇빛 가리지 말고 좀 나오는 게 내 소원이오.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 대단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유클리드, 그 아래쪽에 보면요,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바닥에다가 컴퍼스로 무언가를 그리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은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였다고 합니다. 수학자인데 자신을 교황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냐면 라파엘로 본인을 교황에게 소개시켜준 브라만테에게 고마워가지고 브라만테의 얼굴을 모델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림의 배경도 브라만테가 그린 성 베드로 성당 있죠. 그것의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때 도면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 나가는데, 그 도면을 보고 이 그림의 배경도 똑같이 그려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팔로가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죠. 이런 좋은 고향 선배 만나서 고향 선배가 또 이런 일자리까지 제공을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 그래가지고 브라만테한테 이런 선물 아닌 선물처럼 그림을 표현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만테가 사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미켈란젤로 골탕 먹이려고 교황한테 그 천정화 그리게끔 추천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브라만테입니다. 근데 라파엘로랑은 좋았나 봐요, 사이가. 그래서 좋게 좋게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넘어가서 라파엘로 본인 또한 이 그림에 등장을 해요. 그 당시에 화가들은요, 서명, 사인 있죠, 사인 대신에 자신의 얼굴을 그림 속에 종종 그려 넣었었다고 합니다. 종종 그려 넣었었는데, 라팔로도 물론 여기다가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다가 넣은 거죠. 그리스 화가 아펠레스의 얼굴 대신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히파티아, 아까 여성 수학자 있죠. 히파티아와 마찬가지로 그림의 관람자들을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테네 학당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르네상스 시대 미술,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해요. 어떤 정리냐? 네 가지 혁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혁신이 있었냐 하면요, 바로 선원근법, 그리고 유화정차,
그리고 명암법, 피라미드식 구도라는 굉장히 큰 네 가지 혁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르네상스 미술의 굉장히 큰 특징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원근법이에요. 선원근법. 이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어요. 마사초의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라는 작품에서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의 소실점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선들에 의해서 사물이 뒤로 물러선 것 같은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을 바로 선원근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물의 크기 변화를 통해서 평면의 환영적인 공간감과 집중감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죠. 이렇게 말로만 하면 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옆에 그림을 함께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소실점을 딱 이렇게 찍어.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 그림 보면 소실점을 쫙 찍으면 이렇게 점선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쭉쭉쭉 점을 향해서 선들이 쭉 나가는 거예요. 일로 몰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실점이에요. 소실점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물체는 작게 그리고요. 여기로 갈수록 물체는 작게 그리고 소실점에서 멀수록 물체는 크게 그리는 거예요. 이 천장화를 위에 볼게요. 천장화 위에 보면은 소실점에서 먼 부분, 여기가 직사각형이 크죠. 근데 여기 끝에 부분 보면은 직사각형들이 작죠. 그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쭉 공간감이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선원근법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평면에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림을 봤을 때 공간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환영적인 거예요. 실제가 아니잖아. 실제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영적인 공간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이 르네상스 시대 때 발견을 하고 또 많이 확대하고 또 많이 활용을 하면서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착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유화의 정착이라는 또 혁신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유화가 이때 개발이 된 건 아니지만 유화가 많이 사용되고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화가 딱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유화를 왜 많이 쓰기 시작했냐면요. 일단 유화가 뭐냐? 기름으로 갠 물감을 사용하는 회화의 한 분야를 바로 유화라고 하거든요. 기름을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유화에는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 계속적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수채화 해봐서 알 거예요. 수채화는요, 계속적인 수정이 불가능하죠, 사실상. 근데 이 유화는 계속적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에 덧칠하고 덧칠하고 하면 돼요. 마르고 나서. 그리고 3차원적인 형태. 그러니까 2D가 아닌 3D. 3차원적인 형태와 질감의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해요. 진짜 사실처럼 똑같이 그려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유화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하고 풍부한 색채로 물질의 환영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사실적으로 다 표현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환영적으로 실제처럼 보이게끔 하는 게 가능한 것이 바로 유화이거든요. 그래서 유화를 많이 썼다라는 거고, 그리고 표면에 광택 효과가 나요. 이게 쫙 다 마르면요, 표현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그것도 예뻐 보이기 때문에 유화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화가 딱 르네상스 시대 때 정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혁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암법도 있어요. 명암법이란 무엇이냐 하면 키아로스쿠로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명암법을 르네상스 시대 때 많이 사용을 했다. 혁신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두운 부분으로부터 밝은 부분이 떠오르는 것처럼 형체를 묘사하는 방법을 바로 명암법이라고 하죠. 명이 밝을 명, 암이 어두울 암자거든요. 밝고 어두움을 분명하게 주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명암법이 되겠습니다. 평면으로부터 대상이 도드라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바로 명암법의 효과고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양감, 덩어리감이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르네상스 시기 때는
배경과 대상이 어우러지면서 현장감이 강조되는 명화법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옆에 작품들을 보면은 지금 얼굴 부분이 굉장히 밝죠. 얼굴 부분이 밝고 여기 몸체 부분 이렇게 어두운 부분까지 함께 있으니까 딱 튀어나와 보이죠. 입체감이 딱 표현이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배경과 함께 어우러지게끔 표현을 했던 게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의 특징이다, 혁신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피라미드식 구도도 네 번째 혁신이 되겠습니다. 피라미드가 삼각형 형태죠. 딱 지금 옆에 작품 보면은 삼각형 이런 식의 구도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걸 바로 피라미드식 구도라고 합니다. 이건요 기존의 격자식 구도라 하면 이렇게 격자 있잖아요. 수직 수평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구도에서 오는 비효율성과 경직성,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이 격자식 구도가 효율적이지 못했고, 경직성이라는 건 딱딱해 보이는 거야. 재미없고 딱딱해 보이는 이런 경직성을 탈피하는 구도가 바로 이 피라미드식 구도다, 삼각형의 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화면에 안정감을 줄 수 있어서 원근법을 구사하는데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 많이 활용이 됐고 이게 네 번째 혁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르네상스 이 네 가지 혁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는 매너리즘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법 모방주의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매너리즘 시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쭉 봤듯이 저번 시간부터 쭉 봤듯이 르네상스에는 굉장히 많은 천재 미술가들이 등장을 하게 됐죠. 대표적인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3대 거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천재 미술가들이 등장을 한 이후의 시대이다 보니까 다른 미술가들에게는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천재 미술가들이 생태계 교란종이었던 거예요. 이 평민들을 학살을 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천재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겠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던 시대가 바로 매너리즘 시대인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요 모사화하는 습작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3대 거장들, 이 천재들의 작품들을 따라 그림을 그리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게 된 거예요. 발전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따라 그리는 수법을 영어로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 그죠? 그럼 힌트를 줘볼게요. 일단 첫 번째 힌트, 수법 모방주의라는 힌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톤 앤 매너, 즉 색조와 기법만을 따라한다 라는 것이 바로 힌트예요. 자, 눈치챈 친구들이 다들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정답은요 매너리즘이죠. 매너리즘. 네, 지금 우리 매너리즘 시대 미술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의 단어 뜻 자체가요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을 바로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발전이 없는 거죠. 신선한 것도 하나도 없고 독창적인 것도 하나도 없이 계속 똑같은 것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진행을 한 것이 바로 매너리즘이다 라는 건데 근데 매너리즘 시대 미술에는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던 게 맞아.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똑같이 답습만 하고 계속 따라 그리기만 했던 것이 맞아요. 하지만 매너리즘 자체만으로의 또 개성적인 그림들이 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르네상스 미술은요 체계적인 과학 원리를 통해서 자연의 사실적인 재현을 추구를 했었어요. 진짜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을 추구했던 게 르네상스 미술이었던 반면에 매너리즘 화가들은요 거기다가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상상력을 더해서 작가 내면의 세계와 화가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매너리즘 미술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르네상스까지만 해도 사실적으로 표현만 했지 작가의 그 내면 세계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매너리즘에서는 이렇게 작가의 내면 세계를 포함을 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면을 강조해서 그림에 나타나는, 내면을 강조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에 이런 게 나타났다고 해요. 바로 비현실성,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이함이 나타나고 불안정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매너리즘 다음에 나타난 바로 바로크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매너리즘 다음 시대거든요. 바로크 시대 사람들로부터 저평가를 당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기교적으로 거장의 형식을 모방한 쇠퇴기 예술 양식이라고 매너리즘은 낙인이 찍혀 있던 상태였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있죠. 1차 대전 이후에 독립적인 양식으로 재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매너리즘 시대 미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옆에 이렇게 그림들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매너리즘 작가들이 그린 작품들이에요. 네, 목이 이상하게 길죠. 여기 목이 긴 성모라는 것이 있고, 이런 작품들. 네, 조금 우리가 봐왔던 르네상스 작품들과 조금 다르다가 느껴질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른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대 매너리즘 비교 관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르네상스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은 정말 유명해서 많이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일단 완벽한 원근법과 대칭적인 구도로 표현을 했죠. 네. 원근법 쫙, 지금 배경 보면 쫙 뒤쪽으로 소실점을 향해서 쭉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대칭적인 구도로 하면 여기 반으로 딱 갈랐을 때 양쪽이 딱 대칭적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그림 이후에 최후의 만찬이 또 여러 화가들의 손에 의해서 그려졌는데, 그것의 기준, 거의 대표격으로 불리우게 됐던 것이죠. 만찬의 식탁, 이 식탁 앞에 보이는 식탁은 화면과 평행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평온하고 정적인 느낌이 들게끔 표현이 되어 있죠. 정적이라 하면 다 멈춰 있는, 활동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이게 가운데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그 양옆으로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의 각기 다른 특성과 유다, 여기 지금 보면은 칼 들고 있는 사람, 여기 칼 들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이 유다인데, 칼 들고 있는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는 그림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작품의 특징이었고, 그러면 비교를 위해서 선생님이 똑같은 최후의 만찬을 가져왔어요. 틴토레토라는 매너리즘 작가인데, 그 사람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어요. 이 사람도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딱 보자마자 뭔가 굉장히 크게 다르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것의 작품의 특징 무엇이냐면요, 이거는요 매너리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작품이 물론 대표적으로 이것이 다 포함이 돼요. 함께 살펴볼게요. 일단은요, 불안하게 왜곡되고 늘어진 형상이 특징입니다. 인체를 그릴 때 르네상스 시대에는 과학적으로 딱딱딱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던 게 특징이라면, 이 매너리즘 미술은 부분적인 왜곡이 들어갔어요. 인체에 원래 이렇게 그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람의 형태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냥 형태를 일부러 늘어뜨리고, 길게 늘어뜨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왜곡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된 대각선 구도를 사용을 했어요. 아까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정적이면서도 평온한 느낌의 그런 구도를 썼는데 이렇게 대각선 구도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색채의 부조화. 색채를 쓸 때, 색깔을 쓸 때 색채끼리 조화롭지 못한 색채들을 써서 부조화를 일으키게끔 표현을 했던 게 특징이고, 그래서 불안함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평온함 따위는 없었어요. 불안함이 느껴지게 하는 거였고, 그리고 기형적인 자세, 말도 안 되는 자세를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빛. 지금 여기 보세요. 예수인데 예수 머리 위에 후광이 비치고 있죠. 지금 여기 제자들 얼굴 쪽에서도 후광이 비치고 있죠. 이게 말도 안 되죠.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비현실적인 빛을 사용했던 게 또 특징이었고, 그리고 운동감이 극대화됐고 역동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듯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죠. 아까 르네상스 체온의 만찬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느낌, 멈춰있는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굉장히 활동적인 역동성이 느껴지는 표현을 했던 게 특징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극적인 상황 설정이 또 마지막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연극을 보듯이 물 흐르듯이 진짜로 현실감 있게 연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게끔 표현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너리즘 미술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르네상스와 매너리즘의 차이가 있으니까 매너리즘 또한 하나의 미술 양식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무엇을 해주셔야 하면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위두랑 클래스 소식의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문에 꼭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출결로 인정이 되니까 잊지 말고 꼭 참여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았고 오늘도 마무리까지 화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